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태국과의 국경 분쟁 때문에 캄보디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중에 국경 분쟁에 대한 내용은 다뤘고 오늘은 캄보디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러 캄보디아를 떠나는 시간 맞습니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오프닝에서 역사부터 경제적인 잠재력까지 알아본다 하셨는데 우선 그러면 캄보디아의 정치 체제? 여기에 왕이 있다고 들었는데 왕정 체제인가요? 이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요즘 캄보디아가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예전 영화 기억하시죠? 캄보디아를 다뤘던 킬링 필드. 그 영화 얘기하시면서 아직도 옛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산권 국가이고 그리고 뭐 권위주의적인 국가. 물론 권위주의적인 국가 맞습니다만 공산권 국가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한국인들이 점점 투자 많이 하고 있는 국가가 캄보디아인데 그리고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가 캄보디아인데 잘 모르시는구나.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왕은 있긴 있나요? 맞습니다. 근데 왕이 있으면 공산국가가 되기는 힘들긴 하잖아요. 그게 되게 특이해요. 저도 캄보디아 ODA 사업으로 몇 번 갔다 오면서 되게 당혹스러웠던 게 한때 가장 극단적인 공산권 국가로 분류됐던 곳이 캄보디아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킬링필드가 아시겠지만 다양한 지식인층, 유산계급들 그리고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말 전부 씨를 말렸던 그런 학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오승훈 아나운서나 저 같은 사람은 그 당시 캄보디아에 살고 있었다면 살아남질 못해요. 일단 어느 정도냐 하면 안경 쓴 사람 잡아다가 숙청하고 그다음에 저처럼 배 나온 사람들도 유산계급인 것 같은데 잡아가고 손이나 피부가 좀 하얘도 돈 있는 사람이었나 보네, 노동 안 했던 사람인가 보네 하면서 잡아가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와, 이 과학적인 근거와 전혀 관계없이. 진짜로요. 그래서 전 국민이 그 당시가 1,000만 명이 좀 안 됐는데 그중에 200만 명이 사망했어요. 인구의 4분의 1을 죽인 거거든요. 한 3, 4년 만에. 5분의 1입니다. 1,000만 중에 200이면. 근데 1,000만이 안 됐어. 정확히 한 800만 명이 좀 넘어가지고. 딴지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를 학살했는데 그때 그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학살을 했고 영어를 좀 쓸 수 있다든가 프랑스어를 좀 쓸 수 있어도 학살을 했어요. 의사 출신, 교수 출신 전부 다 학살했고요. 그럼 사회 기반 시설이나 기반 뭐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 죽이면은 그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캄보디아가 지금까지도 경제 성장에 약간 발목이 잡힌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문직 종사자들이 되고 없어졌고 그리고 그 당시 학교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기성세대들이 캄보디아에 많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발목이 잡힌데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기득권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제거했던 시절이 분명 캄보디아에 있었는데 강력한 공산권 국가이던 시절. 그런데도 왕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캄보디아는 지금도 입헌군주 국가로 분류됩니다. 그렇군요. 그 강력한 공산 국가이던 시절에도 왕이 있었나요? 그때도 있었죠. 그때는 해외 망명가 있었고요. 그렇게요. 돌아와서 다시 왕조가 세워진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타 입헌 국가와는 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국왕을 누가 임명하느냐. 우리 영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승계의 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실에. 누가 가장 가까운 뭐 혈족인데 그 사람이 없으면 또 어디로 가고 이게 있는데. 적장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캄보디아는 어떻게 하느냐. 국왕이 사망하면요. 그 사망 후 7일 이내에 국왕 선출위원회에서 비밀 투표로 국왕을 과반수로 선출합니다. 국왕을 투표로 뽑는다는 얘기죠? 여기 그럼 국왕 선출위원회에 들어간,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상원의원 의장하고요. 국회의장하고요. 총리, 그다음에 불교계의 지도자, 종정이라고 부르는데 두 분 들어가고요. 상원 부의장 2명 들어가고 국회 부의장 2명 들어가서 9명이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투표를 할 때 그냥 캄보디아 국민들 중에서 누가 국왕했으면 좋겠다 마음대로 그냥 국왕을 그중에 한 명 지명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캄보디아 왕가라고 분류되는 혈족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문이 크게 3가문 정도 돼요. 그 3가문의 왕가 출신 30세 이상 남자들 중에서 이 사람이 국왕으로 적합해 보이네요 하고 선정을 이 그 국왕 선출위원회에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맏아들이 있어도 네. 그 선출은 따로 이게 진행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독특하네요. 내 장남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후보군들 쭉 놓고 네. 그중에 선출을 하는데 방금 이 9명이 사실 태반이 지금 캄보디아의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 전부 다 사실 관장하는 사람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없는 왕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이렇게 힘없는 왕실이면 원래 없애버리는 게 가장 안정감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민주주의를 해도 그게 훨씬 나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없애지 않고 유지는 계속 시키고 있는 게 캄보디아의 되게 독특한 어떻게 보면 정치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9명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계속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걸 그 왕을 유지시켜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만 보긴 좀 어려운 게요. 캄보디아가 유엔의 도움 아래 투표를 해서 우리도 이제 집권당을 결정하고 네. 총리를 결정하자 투표했던 첫 원년이 93년도입니다. 네. 그 전만 하더라도 내전도 엄청나고 해서 정신없다가 93년도에 첫 총선을 했는데요. 네. 그때 어떻게 보면 그 왕정파라고 불리우는 훈신팩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그 훈신팩당이 58석을 얻었고요. 지금의 캄보디아의 지배계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국민당 이게 51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야 이거 왕실을 더 원하는 국민들이 많았네 이런 인식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왕가를 뭐 무너뜨리거나 어떻게 하는 걸 선택할 것도 같은데 계속 둡니다. 참 특이하죠. 네. 예. 그 뒤는 어떻게 됐느냐. 98년도에 다시 2차 총선을 했는데 이제는 국민당이 64석, 훈신팩당이 43석으로 이제 왕정파를 물리치고 지금의 권위주의적인 정당이 다수당이 됐고요. 네. 그렇게 해서 국민당이 계속해서 의석을 늘려와서 2003년도에는 73석, 2008년도에는 90석.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사실 그 왕이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졌다라고 해도 되는 게 총선 결과 네. 전석을 국민당이 당선합니다. 네. 125석이 전부 국민당 의석의 일당 체제. 네, 일당 체제가 되어버렸어요. 혹시 이 당과 종교와 또 연결이 돼 있기도 한가요? 아닙니다. 또 종교를 네. 기반으로 한 정당들이 간간히 있었는데요. 네. BLDP라고 해서요. 이게 불교 자유민주당이라는 곳입니다. 네. 여기가 93년도에는 10석이나 얻어서 종교를 기반으로 통치해보자라는 것도 국민들이 나름대로 선망한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점점 그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완전히 종교만 전면에 내세운 데는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게 맞고요. 네. 오히려 그 뒤에는 국민당의 어떻게 보면 독재 그리고 국민당의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야당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국당이라고 있어요. 벌써 당 이름에서 느낌 오죠. 네. 캄보디아를 구하자. 그래서 구국당이 만들어졌는데 예. 이것도 국민당 수뇌부들이 이 구국당의 정당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탄압해서 그분들은 전부 프랑스로 지금 망명가 있는 체류해 있는 상태고요. 예. 구국당도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이 구국당 같은 경우는 라나리드 왕자가 영향을 줬던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이 이렇게 있으면 불안불안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왕자가 구국당이라는 그 뭐라 할까요? 이런 정당을 같이 뒤에서 지원하면서 지금 그 뭐라 할까요? 지배계층에 대해서 견제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했었는데 그러면 왕실을 없앨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 구국당을 해체했고 그 뒤에는 촛불당이라는 게 또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느낌 확 오시죠. 네, 뭔가 촛불은 혁명과 그렇죠. 그래서 국민당으로부터 이 많은 것들을 좀 개선해보자 했는데 이것도 결국 당 지도층들은 전부 해외로 망명을 갖고 당이 없어졌어요. 궁금한 게
국민당이라는 그 당이 네. 거의 일당 체제 같이 이렇게 캄보디아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고 이렇게까지 권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종교랑 연결된 것도 아니라면 어떤 네. 이유인가요? 사실 어떻게 보냐 하면 네. 권위주의적인 국가 속에서 다들 눌려만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불만과 불평의 세력들은 계속 있습니다. 네. 구국당, 촛불당, 왕정을 복구하자 이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이 뭔가 꼽히려고 하면 그걸 밟아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위도 간간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갑자기 오토바이 타고 헬멧 쓴 뭐 군인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전부 강경 진압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언론은 다 통제하고 그래서 야당의 아주 높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비리를 저질렀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이런 것들로 비리를 이제 뭐랄까요? 조장한 거죠. 사실 있을 가능성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예. 그렇게 해서 누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어쨌든 캄보디아의 정치 체제는 입헌 군주국이긴 하지만은 네. 일당 체제의 권위주의 국가다. 네. 굉장히 강력한.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의 지도자인 훈센이라는 사람이 예. 30년 이상 통치하면서 왕도 내가 정하고 정당도 100% 그 국민당, 훈센의 정당인 국민당이 다 당선됐고 네. 그리고 정계 그리고 군인 다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교는 우리가 알기로는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국교가 불교인 건 맞습니까? 국교가 불교고요. 네. 네. 그렇지만 기독교라든가 다른 종교도 아주 소수로 있습니다. 소수로. 한 2% 정도 된다고 들었고요. 98%가 불교입니다. 불교입니다. 네. 그리고 불교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법이 또 일부 만들어져 있어요. 아,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있는데 역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좀 다독거리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지 훈센에 감히 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종적으로 뭐 이런 것도 획일화되어 있는 건지 어떤 아닙니다. 특징이 있는 나라인지 크메르라고 하는 족 그게 네. 이제 가장 다수 종족이고요. 네. 그 다음에 고산족들이라고 해서 산에 살다가 내려온 사람들, 약간 언어가 좀 다릅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베트남이나 태국, 인근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중국이 이 얼마 전에 이제 캄보디아가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로 본인들이 발표를 했고, 네. 사실 2010년 이후에 캄보디아가 급성장하는 데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급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급성장을 하면서 중국이 뭘 했냐면 네. 1대1로로 다양한 건설, 토목, 인프라 조성하는 인부들이 중국에서 캄보디아에 파견을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캄보디아 현지 인력도 조금 채용을 했지만 대부분 중국 인력을 많이 채용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 캄보디아의 현장 근로자로 간 사람들에게 네. 어떤 권고 아닌 권고를 했냐면 돌아오지 말고 거기에 터잡고 살아라. 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약간 중국색을 좀 뿌리내리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중국계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중국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게끔 하는 예. 그런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군요. 특이하죠. 공사 끝났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오지 마. 그래서 세계 나라에 어쩌면 곳곳에 그 차이나타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일부는 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도 있겠지만 예. 일부는 그렇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어 같은 것들은 어때요? 언어도 이게 참 재밌어요. 캄보디아 자체 언어 공용어로 당연히 있는데요. 네. 그런데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외세의 어떤 식민지 또는 통치 아래, 보호령 아래 있었다 보니까 예. 여러 언어들을 잘 구사하는 민족이 캄보디아 사람들입니다. 일단 오랫동안 프랑스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 프랑스어 쓰는 사람들이 꽤 있고요.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 지도자들이 뭔가 해외 망명해야 된다 그러면 다 프랑스로 달려가는 게 아직까지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있고요. 훈센 역시도 프랑스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프랑스어를 좀 쓰고 네.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캄보디아가 또 바로 베트남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기반으로 군납하거나 군과 관련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또 꽤 있습니다. 아, 미군이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실제 마지막에는 또 미군이 캄보디아를 침공했어요. 예. 베트공이 자꾸 국경 넘어서 캄보디아로 숨어 들어갔다. 그래서 캄보디아를 침략한 적도 있어서 예. 공격한 적도 있어서 하여튼 영어도 또 곧잘 사용하는 민족입니다. 아, 그럼 인종적으로나 뭐 언어적으로나 좀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나라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민족성과 단일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만한 게 워낙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불교가 98%고요. 네. 캄보디아 자체 언어를 쓰는 비중도 혹시 알 수가 있나요? 예, 90% 이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좀 알아볼까요? 네네. 경제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죠? 아,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를 이해할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훈센이라는 총리가 훈센이라는 총리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예.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극단적인 공산권 국가가 캄보디아를 오랫동안 터전을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터전을 크메르 루즈라는 공산 정당이 정파가 완전히 밟아버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지식인들을 학살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사실 캄보디아가 아직까지도 농업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제조업도 간단한 봉제업 그다음에 신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의 비중이 있을 뿐이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인터폴을 비롯해서 여러 국제기구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통계를 조망했었을 때 캄보디아는 범죄와 관련된 산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근 40%에서 절반 가까이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약 뭐 밀수라든지 그렇죠. 그런 유의 범죄. 예, 그리고 보이스 피싱, 그리고 리딩방 운영, 그다음에 불법 카지노, 그리고 장기 매매, 인신 매매 이런 것들이 그 캄보디아 전체 경제의 한 40% 가까이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가장 정상적인 비즈니스로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섬유, 봉제 산업이거든요. 대략 한 800개에서 1000개 사이의 기업들이 캄보디아에서 섬유 봉제 산업의 주력 산업으로 종사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숫자가 75만 명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의 불법 범죄 조직 그리고 불법적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근로자 숫자가 몇 명이냐? 20만 명이 가까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이라는 건 통계가 다 파악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놓고 거기에서 그냥 뭐 사업자 등록증 내고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4대 보험을 그 불법적인 업을 하지만 겉으로는 무슨 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해서 그렇게 한 사람의 숫자만 카운트한 게 20만 명인데 20만 명이 그렇게 이만큼일 거다라고 추정한 게 아니라 드러난 겁니다. 드러난 사람만 20만 명.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국가 최대 산업인 섬유 봉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5만 명인데 범죄 관련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0만 명이다. 드러난 것만. 그러니 이거는 국가의 절반 가까이가 범죄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렇군요. 실제 캄보디아에는 그 범죄 타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자 단지, 그 다음에 원구 단지, 망고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는 우리 산업 단지 그런 표현할 때 그 단지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 근처에 한 블럭 이상에 이거를 교도소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공장 보면 공장도 어떻게 보면 그 자신들의 회사에 기밀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펜스 높이 쳐놓고 출입 관리 막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시죠? 제가 이번 공장 안에서 누구 만나뵈러 왔는데 하면 뭐 그 안전 요원들이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하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약간 그런 산업단지 같은 게 범죄 단지예요.
그래서 범죄 산업의 단지군요. 그렇죠. 네. 원구 단지, 망고 단지, 테다 단지는 그 캄보디아 수로인 푸놈펜 바로 인근에 있는데 네. 규모감이 보면 상당합니다. 이 특히 테자 단지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의 이걸 삼성전자라고 해야 될지 현대자동차라고 해야 될지 가장 큰 대기업, 그 대기업을 우리가 프린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 왕자잖아요, 영어로. 네. 예. 그 프린스의 한자가 바로 태자잖아요. 예. 그래서 그 프린스라는 대기업이 조성한 단지예요. 그래서 그걸 태자 단지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그 프린스 대기업이 이 태자 단지라는 범죄 소굴을 직접 운영한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그 프린스라는 대기업이 조성한 단지를 네. 범죄 소굴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음 범죄인들을 양성하고 범죄 스킬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거기서 보이스피싱 이런 사무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불법적인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뭐 패키징하고 예. 그걸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국가예요. 예. 입헌 군주국이면서 일당 체제의 권위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예.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큰 나라의 산업인 봉제업이 있는데 그보다 더 범죄 산업 쪽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40% 가까이 될 수도 예.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아까 일부에서 듣다가 제가 궁금한 점은 그 태자라고 불리는 예. 그 프린스 기업이라는 예. 게 범죄 산업에 직접 연루가 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예.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은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이게 참 자체가. 특이합니다. 네.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는 네.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 불법 카지노를 바탕으로 한 이권을 두고 일어난 것도 분명 일부 있다 이렇게 네. 조망하잖아요. 근데 태국 측의 상황을 조금 더 딥하게 좀 우리가 포커스해서 설명을 좀 해보면 다른 이유가 또 좀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요즘 보이스피싱이 캄보디아 쪽에 보이스피싱 회사가 차려져서 네. 또는 뭐라고 할까 로맨스 뭐라고 하죠? 로맨스 피싱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남성들에게 친절한 여성 다가와가지고 또 사기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기친다. 네.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런데 캄보디아에는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태국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태국 국민들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해서 태국 국민들에게 보이스피싱한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사기치는 사례도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사기치고 또 캄보디아로 숨어 들어가고.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재산 잃고 낭패 보고 사업에 망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마침 태국 정국도 지금 뭐 지배 정당에 이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네.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참에 네. 보이스피싱에 피해봤던 세력들도 같이 척결하자라고 해서 그 범죄의 소굴이었던 시아누크빌 여기를 이제 같이 타격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무슨 이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이스피싱을 척결하는 것도 이번에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죄송합니다. 태국 내부에서는 네. 보도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 세력을 척결할 때 누가 이름에 들어가 있었냐면 그 회사의 간부 중에 하나가 훈센이라는 총리의 조카도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 아까 답변 드려볼게요. 네. 프린스라는 캄보디아의 최고 기업이 이 태자 단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예. 하지만 총리부터 프린스라는 대기업의 총수 아니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 큰 기업을 일굴 때 총리하고 같이 손을 안 잡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총리도 지금 조카가 이런 불법적인 일에 직접 관여했다는 이름마저 나온 상황에서 예. 저는 뭐 물적 증거는 없지만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예, 워낙에 범죄 산업에서 나오는 수익 같은 건 클 테니까 그렇죠.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캄보디아의 이런 범죄 산업이 성행해서 뭐 태국에서도 넘어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넘어가고 이런 이유는 뭐예요? 이게 우리 손에 잡히는 경제를 열심히 들어야 될 이유인데요. 예. 그리고 역시나 박정호가 있는 이유인데 네. 우리가 돈의 흐름을 보려고 손경제를 보는 것도 있지만 네. 범죄의 흐름도 돈의 흐름,
지정학적인 변화 이런 거와 관련이 큽니다. 자, 이렇게 이해시켜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한국에서 뭔가 예전에 2000년대 초반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네. 뭐 사이비 종교 교주라든가 네. 아니면 무슨 다단계로 크게 사기를 쳤던 사람이라든가 예. 그 당시엔 대부분 어디로 숨어갔느냐? 중국입니다. 우리 그래서 영화도 뭐 사기친 사람들이 중국으로 밀항하거나 숨어갔다 이런 영화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2010년 전후로 해서 시진핑이 등극하고 난 뒤에 시진핑이 뭘 했습니까? 범죄와의 전쟁, 부패, 척결, 네. 사회를 투명화하겠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밀항을 해서 중국에서 숨어 지내기가 녹록치가 않은 게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 또 어떤 게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범죄자들이 중국을 기반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문제가 일어나면 중국으로 도망가는 것도 어려워졌고 네. 또 중국 내부의 범죄 조직도 중국에서 직접 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하기가 부담스러워졌겠죠. 예. 그래서 새로운 터전을 필요로 했는데 네. 그때 선택한 게 필리핀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필리핀은 영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가서 적응하기가 좀 쉬웠고 그다음에 필리핀은 정말 다도해. 그러니까 섬이 많잖아요. 도망칠 곳이 많군요. 그렇죠. 예. 치외법권이나 다름없는 지역들이 너무나도 많은 예. 거예요. 예. 그리고 필리핀도 부패가 워낙 심한 나라이다 보니 경찰 공무원들을 매수해서 못 본 척하거나 네. 아니면 경찰이나 공무원 매수해서 합법화해서 뭔가 하기가 수월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다 들어가서 네. 한때 우리 영화도 보면 대부분 무슨 필리핀에서 사건 사고 치는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예, 범죄 도시? 그것도 필리핀 배경 아니었네? 그랬네요. 2인가 3인가 예, 그랬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카지노라는 저 드라마도 있었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많이 거점을 두고 우리가 활동도 했고 네. 중국의 사마페를 비롯해서 이런 친구들도 필리핀에 카지노 차려놓고 하고 오랜만에 듣네요. 예, 막 그랬는데 갑자기 또 필리핀에서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두테르테. 예. 두테르테가 또 공무원들에게 약간 범죄자처럼 생기면 다 잡아와. 그렇게 해서 또 완전 범죄와의 척결을 외치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또 비즈니스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또 다른 거점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때 바로 어떤 지역이 눈에 들어왔다? 캄보디아입니다. 근데 왜 다른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도 있는데 캄보디아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바로 1대1로 사업이에요. 네.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이미 들어가서 털을 잡은 중국인들이 많고요. 그리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이 중국 자본들을 많이 받아들이자 중국의 어떻게 보면 자금을 통해서 캄보디아 경제 발전을 이뤄보자.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외자 유치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또 관광 산업이라든가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해서 좀 문호를 쉽게 열어준 겁니다. 예. 그러니 돈 들고 들어가기가 또는 사업체 차리기가 또 사람이 거기 가서 장기 체류하기가 수월해진 거예요. 그러니 중국도 마침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캄보디아가 이제 필리핀이나 중국을 대신한 범죄의 소굴들이 되기 시작했고요. 범죄 산업 자체가 중국에서 좀 발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옮겨갈 곳이 이제 수월한 곳이 캄보디아였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여기저기 중국으로 간 사람들, 필리핀으로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네. 이제 캄보디아로 옮겨가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게 또 중요합니다. 보이스 피싱까지 왜 발달하게 됐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네. 처음에 캄보디아에서 털을 잡고 했던 비즈니스는 불법 카지노였어요. 네. 중국은 본토에서 카지노를 못하죠. 홍콩도 홍콩에서 카지노를 못합니다. 그래서 홍콩 르와르 영화를 보면 네. 예전에 이상한 크루즈 배 타고 가서 네. 도신이나 아니면 지존이나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배 위에서 카지노를 하잖아요. 그게 공해상에 나가면 공해상이니까 카지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선상 카지노를 홍콩인들 중에서 부호들은 가끔 배 타고 나가서 리조트에서 했거든요. 네. 크루즈 리조트에서. 네. 아니면 마카오로 넘어왔고요. 네. 그런데 시진핑이 부패와의 척결이라든가 이 자금 출처를 밝히겠다 하다 보니 마카오에 중국인들이 홍콩 카지노 하러 가는 발걸음이
뜸해진 거예요. 그리고 연간 몇 번 이상 못 가게 막아버렸고요. 아, 제한을 뒀군요.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인들도 카지노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경 넘어서 중국과 캄보디아는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요. 예. 국경 넘어서 캄보디아에 와서 그래서 카지노 할 수 있는 그 장을 그 중국계 범죄 조직들이 많이 연 거죠. 그리고 한국은 원래 필리핀 가서 카지노 했던 것이 필리핀이 두테르테가 부패와의 전쟁하고 하자 보니 그게 어려워지니까 예. 우리도 업장을 캄보디아로 옮긴 겁니다. 자, 그래서 초창기에는 네. 관광을 명목으로 캄보디아에 넘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 카지노를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구금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네. 아니면 그분들을 어디 감금해서 네. 그 보이스피싱 인력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진화 발전이 되는 초창기는 카지노였는데 이게 갑자기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피싱이나 이렇게 온라인 카지노로 바뀐 이유가 네. 뭐 때문이냐면 코로나 때문이죠. 범죄 조직들이 갑자기 조직체들은 태자단지, 원구단지, 망고단지 이렇게 큰 단지를 조성할 만큼 조그만 도시를 운영할 만큼 커졌는데 네. 오프라인 사업이 안 되게 됐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네. 관광을 못 오잖아요. 네. 야, 그럼 우리 뭘로 먹고 살지 하다가 보이스피싱에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범죄 산업 단지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제 운영을 업종을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오프라인은 못 오니까요. 그래서 그 보이스 피싱, 로맨스 피싱, 리딩방 뭐 이런 온라인 카지노 예. 이게 활성화가 됐고요. 어찌 보면 한국에서도 보이스 피싱 사기가 이렇게 늘어나고 온라인 사기가 만연하게 된 이유가 이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들이 네. 코로나19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산업 진출을 모색했던 예. 게 온라인 범죄였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범죄 산업을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중국이 좀 지대한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예. 중국과는 굉장히 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도 굉장히 친중 성향을 훈센 총리는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예. 1대1로 사업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에 네. 캄보디아가 정말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계 기업들이 예.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제 미국 수출이나 다른 나라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국경 넘어서 캄보디아에 봉제 회사 또는 섬유 회사 이런 것들을 인수하거나 설립한 뒤에 신발, 의류 만들어서 네. 수출하는 그게 기반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훈센 총리 이하 많은 관련 수뇌부들과 결탁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 지금 훈센은 더더욱 부유해지는 게 친중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부유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대로 베트남하고 인근 태국에서는 네. 지금 불평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꾸 캄보디아로만 숨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캄보디아에선 그걸 다 숨겨주고요. 네. 그리고 캄보디아의 거점을 아예 두고 아예 태국을 대상으로 한 나쁜 비즈니스,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나쁜 비즈니스 이게 그냥 항시 전개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캄보디아가 이렇게 범죄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또 다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범죄인 인도 조약이나 이런 것들에서 되게 소극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뭔가 경찰이 인터폴이나 이런 데랑 네. 연계해서 예. 우리가 잡았으니까 인도해 드릴게요. 이런 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범죄가 만연한 나라에서 내부의 돈으로 약간 잘 구슬리면 네. 훈방 조치되거나 다시 석방이 될 수 있으니 다들 일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다른 아까 말씀하신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는 그러면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인가요? 예, 지금 굉장히 사실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특히 경제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캄보디아가 저임금입니다. 네. 인근의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도요. 예. 물론 캄보디아도 최저임금이 굉장히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요. 캄보디아 최저임금이 2012년도에는 61달러 수준이었는데 2022년도에 200달러가 드디어 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급상승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1인당 국민소득이 전 세계 최저
최저소득 국가에서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국제사회에서는 최저소득 국가를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 이하의 국가를 최저소득 국가라고 보는데 네. 이제 1,000불은 넘어섰고 3,000불은 안 되는 요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이나 태국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인건비 경쟁력이 높은 나라로 분류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뭐 캄보디아가 그렇게 좋은 관계일 수는 없겠죠. 근데 인건비가 이렇게 낮고 그렇다면 네.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쪽에 진출을 해서 공장을 세우고 낮은 인건비를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국제사회랑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네, 이것도 다시 크메르 루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크메르 루즈는 그 통치하고 있는 기간 그리고 크메르 루즈가 예전에 70년대 정권 잡고 그 뒤로 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네. 아닙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이제 크메르 루즈의 후계자들 또 그 정파들은 우리 캄보디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라고 선포한 시점이 네. 1999년입니다. 그러니까 폴포트라는 크메르 루즈의 수장이 어떻게 됐냐면 시아누크 지역으로 숨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 시아누크 지역에서 계속 그 나름대로 그쪽 지역을 통치도 하고 거기에서 게릴라를 양성해서 네. 간간히 또 불법적인 비즈니스로 돈도 벌고 네. 이렇게 해서 일부 지역을 통치를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캄보디아가 정상적인 교육 환경, 그래서 정상적인 산업 인력을 육성한 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크메르 루즈가 인구 200만 명 가까이를 학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전 국민의 지금도 80% 이상이 35세 이하예요. 오, 젊은 나라군요. 네. 어쩔 수 없이 예. 젊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다 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싸지만 예. 그 싼 인건비를 가지고 이분들에게 뭘 같이 해볼 수 있는 기술, 역량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캄보디아가 아까 섬유 봉제업 말고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가 농업인데 네. 쌀입니다. 네. 이 쌀은 유럽으로 대거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 말고는 이렇다 할 커다란 성과를 못 내고 있고 그나마 앙코르와트라든가 이런 관광업을 많이 육성하는 게 관광도 어찌 보면 아주 큰 스킬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지금 일자리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교육 됩니다. 수준도 굉장히 낮겠군요. 낮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보편 교육을 지향해서 우리랑 학제는 똑같더라고요. 6330 예. 똑같은데 그거에 대한 취학률도 생각보다 좀 낮아요. 네. 취학률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캄보디아 국민들의 국민성이 뭐라 볼까요? 좀 무식하고 무지몽매하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요. 네. 본인이 한때 이 캄보디아 국기를 보면 아실 수 있어요. 가운데 딱 이상한 이미지가 있는데 앙코르와트 같은 그런 맞습니다. 성 같은 게 있죠. 예. 그 앙코르와트예요. 그게 예. 그 앙코르와트 시절에는 전 동남아시아를 지배했던 대제국의 후예들이다. 예. 훌륭한 문명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앙코르와트 문명의 후예들이라는 자존감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세고요.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을 가지면 순간 다혈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싸움도 해요. 예. 원래는 되게 친절하고 외국인들에게도 잘해주는데 순간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욱하고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나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까? 또 다른 나라들 중에서는 그냥 헤헤거리는 나라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네, 또 자존감이 세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외로 또 불교라는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공동체 의식과 약속에 대한 중요성, 윤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캄보디아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앞으로 캄보디아를 주목해야 할까? 네. 예,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범죄 산업이 이렇게 발달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캄보디아를 경제적으로 뭔가 협약을 맺고 그런 주목해야 될 이유가 딱히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부분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주목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지금 피해본 사람들 대부분이 그 범죄 소굴 또는 범죄 조직이 적지 않은 비중으로 캄보디아를 그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범죄 조직들도 몇 군데가 거기 가서 아예 그냥 조직화를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음성적인 비즈니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약에 우려되는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중국을 거점으로 우리 범죄 조직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중국은 마약에 대해서는 거의 사형 아닙니까? 그러니 마약 비즈니스에 손을 안 댔던 거고요. 그런데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야 이거 마약 여기선 구하기 되게 쉬운데 마약 한번 유통해 볼까? 얘네들이 노하우도 잘 가르쳐 주네. 이렇게 된 면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결국 한국에 마약을 공급하는 주요 루트 중에 하나가 미얀마도 있지만 캄보디아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우리가 취급해야 되는 관점은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근절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서 굉장히 마음 아픈 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건 캄보디아의 문화도 돼버려서 이게 꼭 나쁘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현지에 가보면요. 뭐죠? 좋은 습관입니다. 아까 캄보디아 평균 국민 연령이 되게 어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혼하는 나이가 평균이 한 16세, 17세. 아, 그래요. 너무 일찍 하는데요. 예, 그리고 아주 일찍 하는 여성은 13세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그냥 풍습에 따른 건가요? 그게 원래는 그렇게까지 일찍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캄보디아 내국인들에게 물어봤더니. 근데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약간 매매혼이라고 하죠. 내가 우리 딸까지 건사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 당신이 우리 딸을 잘 건사해 준다고 하니 지참금 받고 딸을 보내겠소 하면서 일찍 딸을 그냥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서는 식솔 하나 입이 주니까 그리고 지참금도 좀 받은 게 있으니 그걸 가지고 생활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한 10년, 20년 만연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풍습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10대 후반, 중후반 여성들도 그냥 꿈이 이제 저도 결혼할 때가 돼서요가 자연스럽게 됐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여성 학대 그리고 사실 그게 뭐 매매혼이 아니라 인신매매나 더 나쁘게는 뭐 장기나 이런 것까지도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근데 그게 캄보디아 여성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또 시집 오시는 분도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또 한국에서도 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즐거운 추억만 있지는 않겠죠. 그 부분도 좀 걱정은 됩니다. 주목할 이유로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캄보디아 입장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조훈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쩌면 도약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경제적, 사회적으로 도약을 하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될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오랫동안 지속된 훈센이라는 사람의 단일 독재입니다. 지금 뭐 앞서 일부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국당, 촛불당, 왕정파가 지지하는 뭐 정당들 이런 데들이 자꾸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긴 하지만 그때마다 탄압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목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결국 민심이 계속 들끓고 있다는 거고요. 캄보디아 민심이 점점 더 그 들끓는 가장 큰 이유들 그럴 수 있는 환경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보급률이에요. 100%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건 물론 불법적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휴대폰 몇 개씩 쓰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휴대폰 때문에 인근 국가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들이 사실 이런 상황이었네. 이걸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머지않아 적지 않은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아시아에 이렇게 저임금 근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캄보디아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의 변화는 정치의 변화에서부터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짧게나마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캄보디아 국민들도 한국에 시집 온 뭐 따님들, 뭐 누나, 언니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을 되게 잘 알고 한국을 굉장히
선망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캄보디아의 문호가 열렸을 때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또 거점 기지가 필요하다면 예. 이왕이면 이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좀 긍정적인 비즈니스로 보이스피싱 이런 거 말고요. 예. 좀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박종호 교수님과 함께 캄보디아로 떠나봤는데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또 재밌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